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제가 암호의 정의, 그 다음에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과연 그렇다면 그 암호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던 간단한 정의나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그런 지식들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암호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암호에 대한 감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암호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정보의 기밀성이에요. 정보의 기밀성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앞에서 제가 제일 많이 설명을 드렸던 암호의 기능이 됩니다. 정보의 기밀성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제공하는 암호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안보코어를 통한 송수신자 간의 교환, 데이터 전달을 보면 결국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거죠. 송신자가 내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수신자도 내가 받는 정보에 대한 그 기밀성을, 받는 정보의 내용을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기 위한 그런 안전성 제공 도구가 암호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나요?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송수신자,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때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송신자도 수신자도 데이터 주인 한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데이터 주인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굳이 암호화를 복구하지 않고 안전하게 개인이 보관을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이 안전하게 모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면 굳이 암호화를 적용함으로써 기밀성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폰의 경우에는 5기가라는 그런 아이클라우드 사용 공간을 제공을 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공간에 저장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나요? 그럼 블로그 내에 여러분들이 올려놓았던 개인 정보들 다 공개가 되는 거고 외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SNS에 공개했던 내용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하였던 개인의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개인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기밀성 제공이 되는 암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암호의 기능, 암호가 제공하는 기능인 정보의 기밀성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정보의 무결성이에요. 여러분들, 정보의 무결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보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정보의 무결성이에요. 그러면 정보의 무결성은 어디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암호의 기능이 아닐 수는 있는데 인터넷 뱅킹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를 A에게 100만 원을 이체했어요. 내지는 내가 A라는 쇼핑몰에서 50만 원의 물건을 구매했어요. 라는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정보가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내가 결제할 은행 아니면 내가 결제할 이체를 할 그런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서 남에게 주는 그런 동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고받는 그런 정보들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의 무결성이란 것, 결함이 없는 그런 특징을 제공하는 게 정보의 무결성이거든요. 그런 암호의 정보의 무결성이 왜 필요하냐? 정보의 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계좌이체를 시도했느냐? 정말로 내가 물건을 구매했느냐? 그리고 정보가 위조되지 않았음도 확인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는데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체하려던 금액이 그 금액이 맞느냐, 그리고 내가 구매한 물건이 그 물건이 맞으며 그 물건의 가격이 100만 원이 맞느냐, 이런 내용들이 위조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암호의 기능이 정보의 무결성입니다. 암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비밀 분산이라는 기능이에요. 하나의 정보를 여러 참여자가 나누어 보관하고 미리 정한 수 이상의 참여자가 모이면 원 정보를 보관한다 라는 기능이 있는 비밀 분산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사회 안보, 그다음에 그 사회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서, 중요한 자료, 중요한 사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일정 시간 이상 동안은 비공개로 두고 있다가 해당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공개를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룰이 해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비밀 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년 뒤에 공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명의 참여자가 비밀 값들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특정 수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만, 바꿔서 말하면 특정 수 이상이 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지만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깔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N명 중에서 K명은 반드시 착하다 라는 그런 믿음에 기반한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비밀 분산이라는 암호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동전 던지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와 동전 던지기를 통한 내기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암호의 기능인데, 동전 던지기가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동전 던지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난수를 정말 정확하게, 페어하게, 공정하게 생성할 수 있느냐라는 게 동전 던지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내기, 말 그대로 내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로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복권 시스템의 경우에도 숫자들이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선택되는 패턴이 존재하고 누군가 그걸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서비스 환경에서 동전 던지기라고 대표되는 난수 생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질문이 들게 됩니다. 암호화 동전 던지기, 즉 난수 생성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암호화, 기밀성이 제공되는 암호화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암호화가 됐을 때 암호문을 보고 평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반대로 평문을 보고서 암호문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야겠죠. 어떤 얘기냐면, 암호화라는, 그러니까 암호 분야에서 암호화라는 그 기술이 제공하는 특성만 보아도 예측하기 어려운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그런 함수들이, 그런 방법들이 암호학에서는 많이 사용이 돼요. 즉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요소 기술들이 암호에서 되게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라는 분야도 암호에서 매우 유용하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그런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암호의 기능이 영지식 증명이에요. 이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라는 그런 약간은 개념적인 그런 암호의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아이디의 주인이고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은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사고들이 났었죠? 관리자들이 개인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잘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그 데이터를 해커들이 가져가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이게 단적으로 영지식 질문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 환경, 동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싶은데,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했죠? 패스워드를 제출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큐리티 관점에서, 보안 관점에서 많은 위협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굳이 패스워드를 너한테 넘겨주지는 않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물론 패스워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영지식 증명에서 사용되는 그런 키값, 내가 알고 있는 키값을 공개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증명만 할 수 있는 그런 로우 레벨의 그런 원천 기술들은 사실은 공개키 암호라고 대변되는 그런 류의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는 잘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영지식 기명이라는 게 암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이고, 이것은 실제로 정확한 비밀 정보나 이런 주요 정보를 내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노출하지 않고 알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되는 분야로는 사용자 인증 이런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컨셉이랑 잘 맞게 내가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특정 사용자인데 이걸 공개하진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는 증명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자 인증 같은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동영상의 전반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암호가 활용되는 방안, 암호가 활용되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후반부에는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오늘 강의의 2장이 되겠죠. 고전 암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 암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암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전 암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암호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2장을 준비했습니다. 고전 암호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고전 암호에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정보들이 표현이 되고 암호화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문자가 숫자로 변환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정보라는 게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어떻게 암호화라는 수학적인 연산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숫자로 변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그 알파벳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알파벳을 0부터 25까지 매핑을 시켜요. 순서대로 매핑을 시키는데, A는 0, B는 1, C는 2, D는 3, E는 4,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매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문 알파벳을 0에서 25 사이에 총 26개의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크립토그래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CRYPTOGRAPY라는 이런 알파벳들의 나열이 있을 때 얘는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2, 17, 24, 15, 19, 14, 6, 17, 0, 15, 24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A가 0으로 변환이 되어 있죠? 왜 A가 1이 아니라 0으로 변환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암호화나 이제 복호화라는 과정이 그 수학적인 연산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암호라는 연산이 수행되고 난 결과에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다시 문자로 변환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복호화 과정을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문자로 변환을 함으로써 원래 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그 문장 내지는 단어를 복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이거는 매우 단순하게 앞에서 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돼요. 0에서 25에 해당하는 정수값들을 각각에 대응되는 알파벳으로 치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0을 A로, 1을 B로, 2를 C로, 3을 D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0부터 25까지 26개의 정수 외에도 26부터 그 이상의 큰 정수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더 작은 정수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그런 정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사용을 안 하는 것인가요? 연산을 한다고 했는데 수학적인 그 연산을 통해서 암복화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정수나 작은 정수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26은 1, 0으로, 27은 1로, 28은 2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고요. 마이너스 1은 25, 마이너스 2는 24, 마이너스 3은 23 각각의 정수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바꿀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룰이 이해가 되지 않죠. 간단하게 이런 숫자의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해당되는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26을 0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26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27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27은 1로 매핑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8은 26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니까 2로 매핑이 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5, 24, 23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A는 0으로 매핑을 한 것인가요? 예,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부터 얼마인가요? 0부터 25까지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알파벳인 A를 가장 첫 번째, 가장 작은 나머지인 0에 매핑을 시키고자 A를 0으로 매핑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정수를 26으로 나눈 나머지가 0부터 25까지 순차적으로 A부터 Z까지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우리는 A를 0으로 매핑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매핑 테이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구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그냥 A를 5라고 하고 그 다음 B는 6, C는 7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의를 하겠어 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본 발표에서는 A는 0으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매핑을 시키는 그런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수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0부터 25까지의 정수는 그냥 그대로 0부터 25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26부터 51까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0부터 25까지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52부터 53 증가하는 그 다음 순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부터 25까지 순차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정수를 0부터 25까지 다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상태의 정수에서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0에서 25로 다 표현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정수이든 간에 그 정수에 대한 26을 나눈 나머지를 다시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매핑을 시켜서 같은 값이라고 우리가 치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0에서 25의 모든 값으로 모든 정수를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되냐면 0에서 25라는 정수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처럼 모든 A부터 Z까지 언어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그들 사이에 어떤 발생하는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A와 Z로 순환해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일정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숫자가 0에서 25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기에 A에서 Z까지를 0에서 25의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하든지 다시 A부터 Z까지라는 A부터 Z까지 이 언어로 다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 정보의 표현 방법을 기반으로 앞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던 고전 암호 하나인 시저 암호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저 암호의 경우에는 세 칸씩 세 칸씩 그 알파벳 순서를 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처음 시저 암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숫자를 이용한 어떤 연산이라든지 이런 암호학적 연산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빼고 그냥 그 세 칸씩 이동을 한다라는 특징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저 암호에서 세 칸을 이동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평문에 대응되는 정수값에 3이라는 값을 더하고 그 더한 값에 대응되는 알파벳을 암호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평문에 해당하는 C라는 값은 숫자가 어떻게 되죠? 0, 1, 2 A, B, C 순서대로 되면 0, 1, 2라는 값이 되죠. 2에다 3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5가 돼요. 그럼 5에 대응되는 암호문은 뭐가 되나요? 5에 대응되는 암호문은 F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I, P, H, E, R이라는 알파벳에 대응되는 숫자들의 3을 더하고 그 숫자, 결과적으로 나온 그 숫자에 대응되는 알파벳을 암호문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사이퍼라는 C, I, P, H, E, R에 대한 암호문은 F, L, S, K, H, U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C라는 알파벳에 대한 암호문이 F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복화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화는 반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F에 대한 평문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F는 숫자 5에 5로 표현이 되니까 5에서 더했던 거에 대한 반대로 연산을 취해주면 되죠. 3을 빼요. 3을 더한 대신에 3을 빼주게 되면 5 빼기 3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에 대응되는 게 뭐다? 평문이다. 그럼 2에 대응되는 알파벳은 C니까 F라는 암호문에 대한 평문은 C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저암호의 경우에는 키를 3을 사용해서 우리가 암복화를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시저암호는 이동암호의 그 일종이라고 했죠. 키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이동암호가 시저암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임의의 키 값을 사용한 이동암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동영상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저는 설명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라는 이제 그 SHIFT라는 이런 다섯 글자 알파벳 평문이 있는데 키가 8을 사용했을 경우에 암호화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라는 값은 숫자 테이블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숫자 테이블을 이용하면 18, 7, 8, 5, 19라는 값으로 변환이 되죠. 그럼 이제 비밀키를 8을 사용을 하게 됐으니까 암호화라는 과정은 이 변환된 숫자 값에 8을 더하는 거예요. 8을 더하게 되면 26, 15, 16, 13, 27이 되는데 제가 정수는 어떻게 본다 그랬나요?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2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세 개는 동일하고요. 27은 2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 자, 그럼 이제 암호문은 뭐가 되느냐? 0, 15, 16, 13, 1에 대응되는 알파벳이 그 암호문이 되겠어요. 0은 A, 15는 P, 16은 Q, 13은 N, 1은 B이기 때문에 이
결과로 나온 이 숫자들에 대응되는 암호문 알파벳들은 A, P, Q, N, P가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Shift라는 단어에 대한 비밀키를 썼을 때 암호문 얼마가 되나요? A, P, Q, N, P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동 암호화 기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복호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A, P, Q, N, P라는 이제 암호문이 있을 때 비밀키가 8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문에 8을 더해서 나온 결과값이 암호문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암호문에 대응되는 숫자 0, 15, 16, 13, 1에 대해서 더해서 나온 값이니까 이번엔 반대로 빼주면 돼요. 그렇죠. 키값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0에 8을 빼주고 15에 8을 빼주고 16에 8을 빼주고 13에 8을 빼주고 1에 8을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온 값이 0에 8을 빼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을 2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8, 7, 8, 5, 19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결과로 나온 숫자들에 대응되는 쉬프트라는 평문을 얻게 되는 거죠. 복화 과정은 암호화의 그냥 반대로 암호화 과정의 반대로 수행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 암호화 기술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두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동영상에서 선형 암호, 그 다음에 치환 암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